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를 연결해서 이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의도는 무엇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 최대 고도 550km로 약 2,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미사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사정 거리로 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중에서 노동미사일은 1,300km까지니까 노동미사일 아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그동안 이제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미사일 중에서 고체연료 미사일이 있습니다. 북극성 시리즈, 그 북극성 2형일 가능성. 그리고 오래전부터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무수단 미사일, 거기 이제 한 3,500km까지 날아갔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5월 14일 날 발사해서 2,111km까지 올렸다가 787km까지 날렸던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로 화성 12형. 이 화성 12형을 가지고 김낙겸 북한의 그 전략군 사령관이 괌을 포위 사격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미사일이 바로 화성 12형인데 사정거리로 봐서는 2,700km를 날아갔으니까 이 세 가지 미사일 중 하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북한이 가장 자신 있는 미사일을 쏘았을 텐데 사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 여러 번 했지만 발사 성공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 2형도 이제 발사 성공 한 번 했고요. 화성 12형도 한 번 성공한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그 아오모리, 이와테, 홋카이도 이 세 개의 현을 지금 그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상공을 통과를 시킬 정도면 북한이 상당히 신뢰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동안 이 방금 말씀드린 무수단이나 화성 12형, 그 북극성 2형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쌓을 만큼 많은 성공을 한 미사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 주변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그 오만한 그런 행태도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NHK에서는요, 이 북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재도립 과정에서 고열과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도립을 할 때, 대기권으로 재도립을 할 때는 한 7,000도 가량의 열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선을 그리면서 아주 그 나사처럼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마찰과 원심력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쪼개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대대적인 선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 개로 쪼개진 것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어느 지역으로 쪼개져서 날아갔다면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가능성은 약간 낮지만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YTN에서도 도표를 만들어서 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중간에 스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선을 그어놨던데요. 스가루 해협이 아니고 만약 아오모리나 이와테 현을 지나는 그런 궤적을 그었다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아오모리나 이와테 정도의 그 경계선 지점이 있습니다. 저 지점을 지나면 목표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2,700km만 날아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저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게 되면 저게 북쪽으로 날아가니까 아마 알래스카나 캐나다 또는 미국의 시애틀 이런 북부 지역으로 연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구는 굽니다. 둥그렇죠. 그래서 저 지역으로 날아가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으로 일직선으로 7,000km를 직선으로 쭉 바로 날아가면 하와이, 호놀룰루가 나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서 괌을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하와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도발적인 메시지를 미국에게 동시에 준 그런 발사 궤적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괌뿐만 아니라 더 먼 곳도 의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 26일 기대령에서 이 세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의 도발입니다. 북한의 오늘 도발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대령에서 세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을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죠. 북한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대화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미국의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던 왜냐하면 화성 12형의 최대 사정거리 한 6,000km 정도라고 했으니까 하와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던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괌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던 그 미사일일 수도 있는
이런 도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보다는 어떤 그 당분간은 좀 더 미국과 경쟁 관계를 좀 더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공격은 그 가능성을 결코 높이지 않는 아주 아슬아슬한 출타기 고개를 하면서 미국의 공격은 받지 않으면서 미국과 경쟁 구도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났고 또 일본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그 상공 550km를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그동안은 뭐 북한이 화성 12형, 화성 14형 쏠 때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EG를 에 낙탄이 되었지만 이번에 아예 일본 영공을 통과를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일본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그 보통 국가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들을 무장할 수 있는 또 제도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따라서 북한의 이런 그 섣부른 그런 도발이 자신들이 그렇게 배격한다고 하는 그런 일본의 강력한 군사 대국화를 역설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매국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네. 현재 한미 연합훈련,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인데 이와 관련한 대응이라고, 이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민관군 합동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비상사태, 군대는 전쟁을 하고 또 그 관청, 즉 그 행정부는 이제 지원을 하고 민간인들은 대피를 하고 하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23일 날 민방위 훈련할 때 국민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훈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훈련의 막바지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쏘았고요. 그 어제부터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이제 관과 민은 빠지고 군만 전쟁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전쟁 시뮬레이션 연습은 거의 전쟁을 끝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다 토탈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김정은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김정은을 사살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귀결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네들의 최고 지도자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을 사로잡고 생포하고 사살하는 그런 훈련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순환 비행장에서 쐈다라고 하는 것은 평양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군 전력들이 한반도 주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장시간 동안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기는 부담스러울 테고 그래서 치고 빠지기식으로 순환 비행장의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참관한 후에 바로 벙커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 그 5차 핵실험의 지진파, 우리 기상청 발표로는 지진파 5.0 그리고 지중해 지진센터 그리고 북미 지질연구소 발표로는 지진파 5.3이었습니다. 우리 기상청 발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10킬로톤 정도라고 평가를 했지만 네. 사실 5.0이라 하더라도 한 30킬로톤 이상의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0킬로톤 그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조금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해왔다라고 의도적으로 억제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한 30킬로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북미 지질연구소나 지중해 지진센터의 발표대로 지진파가 5.3이었다면 최대한 80킬로톤 정도가 되는 강력한 핵실험을 작년 9월 9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은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 실험과 더불어서 9월 9일 지금까지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 어제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이 2호 경도, 3호 경도에서 풍계리의 2호 경도, 3호 경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마쳐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추가적인 강력한 핵실험, 지진파 5.3보다 작년에 보여줬던 지진파 5.3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보여주는 지진파 5.5 이상 정도의 핵실험을 보여준다면 100킬로톤 이상의 핵폭발 위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네. 그러한 핵실험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정말 미국이 설정한 공언하고 있는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미국의 대북한 선제 타격, 정밀 타격, 뭐 이러한 것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이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핵위협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아침 7시에 NSC 상임위를 소집을 했는데요. 40분 만에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결과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최초에는 그 NSC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려고 하다가 불참을 하셨다고 하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한 행위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이번 도발이 마지막 그 어떤 단계가 아니고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면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입장 그리고 대응 이 폭이 어떤 그 유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고 정의용 실장 주관으로 NSC를 함으로써 아직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도발이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 가능성을 좀 남겨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일관된 목소리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의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제재 의지 그리고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진행 중이고요. 또 사드 배치, 유엔 안보리 결의도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북한에게 가장 아픈 제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엔 안보리 이번 제재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석탄을 비롯한 이 지하 자원의 반출이 제한이 되고 또 이제 해외에 송출되어 있는 또 달러 유입 창구의 하나인 해외 인력 수출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이 지금 기존에 북한이 견뎌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제재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나라까지도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제재까지도 지금 같이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제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2,700km를 날린 이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보여줬고 핵 탄도는 이미 수십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란에게 2010년도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즉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제재를 동시에 압박을 진행을 한 후에 무려 5년이 지나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요. 그래서 북한에게도 시간이 많다면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런 제재, 또 군사적 압박 이런 것들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설정한 그 레드라인에 따르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과연 북한이 아프지만 떨치고 나와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냐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 이 정세는 대화의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이 대화의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를 취한 이 명분을 가지고 할 만큼 했다, 노력할 만큼 했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그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우리 정부가 또 NSC 오늘 회의를 했겠지만 이 한반도 정세 전쟁의 도화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그런 슬기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의도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